한 기업이 20년 넘게 공들여온 나라에서 무려 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은 전 세계 제조업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세금 청구서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베트남 경제의 기둥이자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자존심인 삼성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베트남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금만 해도 27조 원에 달하며 한 세대의 절반이 넘는 긴 시간을 그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베트남으로부터 날아온 이번 고지서는 삼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세금 문제를 넘어 글로벌 제조업의 거대한 판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종말의 신호탄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이 왜 인도를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했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베트남 법인에 설정된 300억 원 규모의 세금 충당금이라는 다소 이례적이고 낯선 항목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 충당금이란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장부에 미리 기록해두는 방식인데, 이는 삼성이 이 거액을 베트남에 낼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8년 박린성에 첫 공장을 세운 이후 삼성전자는 명실상부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하며 현지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1등 공신이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삼성의 직속 임직원 수만 해도 1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수많은 현지 가정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 비중의 20% 이상을 홀로 담당하고 있을 만큼 베트남 경제 내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삼성에게 법인세 면제와 감면, 그리고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삼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덕분에 삼성은 실제로 내는 세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할 수 있었고, 베트남은 대규모 일자리와 수출 실적을 동시에 챙기는 완벽한 윈윈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견고해 보였던 이들의 밀월 관계에 왜 갑자기 3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면의 정치적 계산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조사를 더 해보니 이는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LG전자와 LG이노텍 같은 국내 주요 부품 계열사들도 똑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가 예전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며 20년 우정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 문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흔히 잡은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베트남 정부도 이제는 삼성이 베트남을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상황에서 삼성이 인프라와 인력을 버리고 당장 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베트남이 악용한 셈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악화된 베트남의 국가 재정 적자 상황과 부족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인텔과 캐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현재 베트남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인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베트남이 이제는 동남아의 제조업 허브로 성장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줄줄이 베트남으로 향하며 삼성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굳이 삼성에게만 계속해서 파격적인 특혜를 줄 명분과 이유가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인데,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장기 투자는 위험한 도박이 되고 맙니다. 삼성이 최근 인도를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근본적인 배경에도 바로 이러한 베트남 경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이러한 변심 뒤에는 국제 조세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게임, 즉 글로벌 최저 한세라는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2021년 OECD에서 합의한 이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강력한 규칙입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을 회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버뮤다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뒤 싱가포르에서 결제를 처리하며 세금을 깎는 식의 수법입니다. 선진국들 입장에선 자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수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니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만약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냈을 경우 그 차액을 기업의 본국 정부가 추가로 걷어갈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에서 5%의 세금만 냈다면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세금은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징수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은 이 대목에서 매우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세라는 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선수를 친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 정부가 가져갈 세금이라면 차라리 베트남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삼성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게 이는 청천벽력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실제로 내던 실효세율은 5% 미만이었으나 이제는 15%를 꼬박 내야 합니다. 이번에 설정된 300억 원의 충당금은 바로 이러한 급격한 세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준비한 자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 G7 국가들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미국 기업들에게는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땅에서 똑같이 공장을 돌려도 삼성은 15%의 세금을 내고 경쟁사인 애플은 5%만 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지만 한국 기업에게만 유독 불리한 룰이 적용되는 이 현실은 삼성에게 있어 뼈아픈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인프라도 이제 서서히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6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대규모 전력난이 발생하며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돌릴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공장의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베트남 수출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도 이 전력난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매우 섬세하고 정밀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미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반도체 칩을 다루는 공정 중에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면 수억 원어치의 제품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불량품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2023년 여름 삼성은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해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강제로 줄여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력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베트남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라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매년 10% 이상 폭증하고 있지만 발전소 건설 속도는 행정적인 문제로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 무려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정부의 재정 여건상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에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도로와 항만 등 기초적인 물류 인프라의 사정도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경영상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고속도로망이 턱없이 부족하고 항구에서는 물동량이 조금만 몰려도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전 세계로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배송해야 하는 삼성에게 이러한 물류 지연은 곧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은 온도와 습도가 아주 조금만 변해도 수십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단 1초만 끊겨도 생산 중인 모든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리스크를 안고 한 나라의 모든 생산 기지를 올인하는 것은 기업 경영 관점에서 너무나 위험한 선택입니다.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대형 발전소를 짓는 일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송전망 구축과 전력망 안정화에만 최소 5년에서 10년의 긴 시간이 걸리는데 삼성이 그 시간을 무작정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인프라 문제로 베트남이 흔들리는 사이 삼성은 이미 지도를 옆으로 옮겨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도이며 삼성이 베트남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시장 규모인데 인도의 인구는 이미 14억 명을 넘어서며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 인구의 평균 연령은 고작 28세에 불과하여 젊고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생애 첫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 1억 명 수준인 베트남과 비교하면 내수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인도가 베트남을 압도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베트남이 훌륭한 수출 기지의 역할을 해왔다면 인도는 현지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삼성은 이미 1995년부터 인도에 진출하여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현지에서 깊은 신뢰와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델리 근처 노이다에 위치한 삼성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시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공장은 연간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최신 고급 기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의 상당수가 베트남이 아닌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직접 생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베트남에서만 만들던 최첨단 폴더블 폰을 이제 인도에서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24회계 연도 기준으로 삼성의 인도 매출은 1조 루피,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인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도 큰 몫을 하는데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내건 핵심 인센티브는 바로 PLI, 즉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릴수록 매출의 4%에서 6%를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데 이는 세금 감면보다 훨씬 확실한 혜택입니다. 베트남에서 1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인도는 오히려 막대한 돈을 쥐어주며 오라고 유혹하는 셈입니다. 인력의 질 역시 인도가 앞서는데 매년 150만 명 이상의 우수한 공학도가 배출되는 세계 최고의 인재 창고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배출한 인도 공과대학 IIT 출신 인재들이 삼성의 인도 연구센터에서 대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인도에서 단순 조립을 넘어 제품 설계와 개발까지 진행하며 핵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현재 글로벌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분산이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철저히 현실에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베트남과 인도를 포함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의 구미 공장까지 총 6개국의 스마트폰 생산 거점을 전략적으로 나누어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분산 생산 체계 덕분에 특정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라인을 통해 생산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베트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투자한 27조 원의 거대 자본 때문에 당장 떠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현지 임직원과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수백 개의 협력업체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내 삼성 협력업체 수는 2014년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309개에 달할 정도로 그 뿌리가 매우 깊게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신규 투자의 방향타가 이미 베트남이 아닌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을 향해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며 삼성의 추가 투자가 줄어들 경우 자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3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 이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기피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파격적인 세금 혜택만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붙잡아둘 수 있었던 황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는 세금보다 인프라의 안정성, 우수한 인재 확보,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 규칙 안에서 인도는 베트남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며 삼성의 선택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결과입니다. 최근의 변화는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떠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시장과 인재, 그리고 국가적 인센티브를 찾아 움직이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삼성의 인도 연구소에서 현지 엔지니어들이 제품 설계까지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가치 사슬의 핵심 단계가 한국을 떠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설계와 개발 단계가 해외로 이전되는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매우 무거운 질문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는 브랜드 관리와 핵심 연구 기능이 남겠지만 제조 기반과 연구 개발이 계속 해외로 나간다면 국내 일자리 유지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한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 영원한 우방은 없으며 오직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이익과 성장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을 뿐입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세금 폭탄 사건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거대한 전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삼성이 언젠가 한국마저 떠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깊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